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주부이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저도 이번에 시댁과 한바탕 큰일을 겪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 사연을 보내볼까 싶어서 용기를 내서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래 친구들보다 일찍 시집을 가게 되면서 젊음을 그리 오래 맛보지 못하고 고생길에 들어섰던 여자인데요. 대학교에서 만난 남편과 연애를 하다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해 곧바로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과는 지금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있었던 시댁과의 문제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면서 뻥 하고 터져버린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신우와 시모라는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죠.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까 합니다. 저는 20대 한창 창창한 나이에 이 집에 시집을 오게 되면서 친정집 살림도 챙겨야 했고 시댁 살림살이도 같이 챙겨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버겁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편 하나 믿고 꾹꾹 버텨왔는데 점점 지나치게 행동하는 신우와 시모로 인해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죠. 신우와 시모는 지금 생각해봐도 그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간 저에게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처음부터 저를 좋은 눈초리로 보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결혼도 하기 전에 제 뱃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거든요. 결혼도 안 한 아들이 임신했다고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으니 좋아할 부모가 없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저는 더욱 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쁨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며느리로 인정을 해주실 수 있을까? 항상 저는 이런 고민을 하며 신혼생활을 해야만 했었죠. 다행히도 우리 남편은 고맙게도 그리 많지 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아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주었는데요. 남편도 그 시절에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싶기도 하고 술도 한 잔 기울이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참으면서 늘 일이 끝나면 집으로 달려와서 임신한 저를 옆에서 챙겨주고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는 본인도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고생했다며 아기 기저귀도 갈아주고 분유도 타먹이면서 지극정성으로 가족들에게 헌신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덕분에 제가 버텨왔던 이유이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첫째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남편 혼자 돈을 버는 게 안쓰러워 저는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하나 내서 따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시모와 신우의 극성스러운 시집살이가 시작되게 되었죠. 물론 그 전에도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건 별거 아니었습니다. 여느 시댁에서처럼 내 딸은 최고고 며느리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강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편히 시댁 식구들 만나면 가시방석이 아닌 날이 없긴 했지만은요. 근데 제가 샌드위치 가게를 차리고 나서부터는 참기 힘든 이상한 요구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첫째로 자라면서 생활력이 강해 대학교 다닐 때도 놀지 않고 돈을 벌면서 적지 않은 돈을 모은 상태였는데요. 남편의 성실함을 잘 알고 있던 남편의 전 관장님께서 이사를 가게 되었다며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본인의 체육관을 넘겨준 덕분에 남편은 졸업하기 직전 체육관을 사들이게 되면서 관장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대신에 아무리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체육관은 본인 능력으로 사들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시댁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당시에 받았던 대출 조금과 시댁에서 도와준 돈들을
하나하나 갚아나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제 샌드위치 가게와 남편 체육관이 평타 이상은 해서 대출금과 시댁에 빌린 돈은 문제없이 갚아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저희가 안정권에 접어드니까 하이에나처럼 살펴보고 있다가 하나하나 물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별것 아니었어요. 한 번은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니, 저 미안한데 이번 달에 카드값이 밀려서 그러는데 카드값으로 100만 원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다음 달에 월급 나오면 바로 드릴게요. 네? 아니, 이번 달 월급은 어쩌시고요? 아, 저번 달에 제가 좀 지출을 크게 했더니 돈이 부족해서요. 대신 이번 달에 좀 덜 쓰고 다음 달에 월급 나오면 갚을 테니까 한 번만 좀 빌려주세요. 오빠 알면 큰일 나니까 오빠한테는 비밀로 해주시고요. 알았어요. 대신 다음 달에 꼭 주셔야 돼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언니. 저는 갑작스레 전화가 와서 카드값을 빌려달라던 신우의 말에 한 번은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다음 달에 그대로 100만 원을 갚은 신우였기에 그대로 남편에게도 비밀로 해주고 넘어갈 수 있었죠. 근데 한 번 이렇게 도와주고 나니까 습관이 들었는지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계속 하더라고요. 항상 감당도 못할 카드를 써가며 저에게 돈을 빌리는 신우를 더 이상은 받아줄 수 없어서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가씨, 자꾸 이렇게 돈 빌리는 습관 들이시면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저는 못 도와드리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자꾸 이러면 저 어머님께도 말씀드리고 남편한테도 얘기할 거예요. 치사하게. 알았어요. 근데 언니, 지금 있는 체육관도 우리 부모님 돈 들여서 샀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다 갚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마지막 저의 말에 더 셀쭉한 소리를 내고는 전화를 확 끊어버리는 신우를 저는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행히도 신우에게서 전화가 더 이상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신우는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시댁에서 살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차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죠. 근데 그때 시모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우리 애 이번에 직장 옮긴 거 들었니? 네, 들었어요, 어머니. 그치? 들었지? 아니, 근데 얘가 전에 다니던 직장보다 멀어졌다고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말이야. 네 시아버지는 서울 교통편이 얼마나 편한데 차 사달라고 난리냐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이제 우리 애도 차 모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러니까 니네 시아빠 대신에 니네가 차 좀 사줄 수 있니? 네? 저희가요? 저는 어머님의 황당한 요구에 좀 어이가 없었어요. 갑자기 신우의 차를 뽑아달라뇨. 그때는 저희도 둘째를 낳고 아이를 둘이나 키우면서 돈 들어갈 곳이 많았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하며 살고 있던 때였는데 그런 소리를 하시니 좀 당황스럽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남편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죠. 저는 그날 저녁 퇴근 후 들어온 남편과 바로 상의를 했고 신우 나이도 이제 20대 후반이 되었는데 차 한 대쯤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어머니 생각이 틀린 건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 차를 뽑아주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저희도 여유가 넘치는 상황이 아니었고 신우도 장롱면허로 가지고 있다가 오랜만에 운전대를 잡는 거였기 때문에 좋은 차를 뽑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고 승용차 아반떼 500만 원짜리로 뽑아주기로 했고 그 생각을 그대로 신우와 시모에게 전했죠.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반응들을 보이는 겁니다. 언니,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중고차라뇨. 중고차 끌고 다니다가 길바닥에서 멈추면
저 어떡하라고요? 그래, 중고차는 좀 너무하지 않니? 남이 쓰던 거 우리 애가 쓰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찝찝하다. 그리고 500만 원? 내 딸이 너한테는 5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였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어머니, 뭐가 너무해요? 요즘 500만 원짜리 차도 잘 굴러다니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세요? 그리고 어머님 아시잖아요. 저 첫째 임신했을 때 200만 원짜리 마티즈 몰고 다녔어요. 200만 원짜리 차여도 고장 한 번 안 나고 운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고요. 그래도 생각해서 저보다 좋은 500만 원짜리 사준다는 건데 그걸 서운하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오히려 더 서운해요. 여봐, 이 시애미한테 말꼬리 잡는 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얘가 너랑 같니? 얘는 직장 다니는 애잖아. 어머니, 저랑 아가씨랑 다를 게 뭔데요? 저도 아가씨도 서울 바닥에서 끌고 다니는 건 매한가지인데. 아무튼 중고 승용차 싫으시면 저희도 달리 방법이 없어요. 500만 원짜리 중고차 몰기 싫으면 지금처럼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하던가요. 어머, 너네는 부부가 둘 다 사장으로 일하면서 뭐가 그렇게 짜니? 이럴 때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 아니야? 짜다뇨. 저희 지금 둘째 태어나고 지출이 얼마나 커졌는데요. 어머님도 아가씨랑 저희 애 아빠 키워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게다가 요즘 옛날이랑 달라져서 돈 들어가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 말아주세요. 저희 이것도 큰맘 먹고 결정한 거니까. 저는 아예 새 차를 요구하는 신우와 시모를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솔직히 여기에서 저희한테 무언가를 더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냥 사주면 고맙다고 하면서 쓰는 게 맞는 상황이었죠. 제가 하도 단호하게 나오니까 더 이상 말은 못하겠고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저희도 중고 승용차라고 해도 괜찮은 걸로 꼼꼼하게 알아보고 사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마땅치 않아 했던 신우도 타고 다니면서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며 나중에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던 거 있죠. 아마도 힘들게 버스,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편하니 그렇겠지만은요. 그걸 보면서 또 저희 부부도 뿌듯한 마음이 들어 사주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의 요구 없이 거기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신우는 한동안 차를 잘 가지고 다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엉엉 울면서 전화가 왔길래 전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진정시키고 물었습니다. 아가씨, 왜 울고 그러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언니, 나 진짜 서러워서 엄마 때문에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왜요? 어머님이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나 진짜 결혼 생각 없는데 엄마는 자꾸만 결혼하라고 난리예요. 웬 이상한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 난리가 아니에요. 직업이 좋으면 뭐예요? 한번 만나봤는데 머리 다 벗겨지고 키도 165밖에 안 되는 난쟁이라고요. 언니 같으면 그런 남자랑 살고 싶겠어요? 계속 싫다고 했더니 저보고 집에서 나가래요. 집에서 눈만 마주치면 시집 못 가서 죽은 귀신 되겠다면서 사람을 아주 볶아대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가 또 그러셨어요? 얼마 전에도 오빠가 잘 말씀드렸는데. 이유를 들어보니 저희 가족들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신우와 시모의 트러블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가 일찍 결혼을 해서 자리도 빨리 잡은 걸 보면서 시부모님은 많이 뿌듯해 하셨어요. 모두의 걱정 속에서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둘 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라 저희는 정말 악착같이 살면서 첫째도 키워내고 둘째까지 낳으며 체육관과 샌드위치 가게 운영에 힘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나이 때 또래보다도
시작은 힘들었을지언정 지금은 가장 안정적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죠. 이런 모습을 보이니 저희 시어머니는 신우 걱정이 커져서 30대가 다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있다면서 엄청난 닥달을 하곤 했었나 봐요. 그 모습은 저희가 보기에도 좀 너무하다 싶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신우를 좀 안쓰럽게 보며 시어머니를 말리곤 했었죠. 근데 신우도 그게 한계에 다다랐는지 점점 시어머니와 싸우는 정도가 커지더니 이번에는 결국 울면서 저한테까지 전화가 온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었기에 한참 위로를 해주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얼마든지 위로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요구를 꺼내는 거 있죠? 언니, 나 이제 진짜 독립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내 친구들 중에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애는 나밖에 없어요. 저 독립해야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언니네가 저 오피스텔 좀 구해줄 수 있어요? 저 지금 돈 모아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맨날 카드값으로 다 나가서 적금도 하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언니, 우리 같은 여자잖아요. 여자는 여자 마음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부탁할게요. 30살 나이가 다 되도록 적금 하나 없이 살았다는 걸 아주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신우를 보면서 저는 어이가 없었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저의 속은 순식간에 또? 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죠. 근데 같은 여자로서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는 그 모습이 보기 안쓰러운 적이 많았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자동차를 뽑아줄 때 그랬듯이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에 저는 이번에도 남편과 상의를 해서 알려주기로 했어요. 남편과 상의한 결과 남편은 동생도 독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집을 다 구해줄 수 없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신우에게 이야기를 했죠. 아가씨, 저희가 오피스텔 구하는데 보탬은 해줄 수 있는데 아예 다 구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도 가게 세를 좀 올려달라고 하셔서 돈이 좀 나갔거든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1,000만 원 정도 있으니까 여기 맞춰서 보증금 되는 집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아가씨가 더 보태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 언니, 1,000만 원이면 어디 나가서 월세살이 하라는 건데 서울 바닥에서 월세살이 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언니도 알잖아요. 게다가 저 모아둔 돈도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아가씨, 저희 이 돈도 정말 무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싫다고 하시면 저희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가씨 직장 다니니까 대출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대출도 함부로 쓰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집 구할 때는 다들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가씨도 정말 독립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좀 매정하게 보일지언정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신우에게 돈 귀한 줄을 알려주어야 했고 경제관념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얼마나 아껴 써야 하고 돈을 모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길 바랬거든요. 남편도 저도 그 이상은 더 해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니 독립이 간절했던 신우이는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하면서 저희가 준 돈에 맞춰서 월세방을 하나 얻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전 신우이 문제는 끝난 걸로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시모가 전화해서는 날 계란 볶듯이 볶아대는 거 있죠?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막 성질을 피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네가 우리 둘째 보고 독립하라고 꼬드겼어? 얘가 아주 헛바람이 들어서 독립하겠다고 난리야. 요즘 세상에 여자 혼자 오피스텔 원룸 같은 데 살면 범죄가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넌 뉴스도 안 봐? 네가 우리의 잘못되면 책임질 거야? 아주 지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남처럼 대하는데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참 이놈의 집구석 해줘도 뭐라 하고 안 해주면 삐지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꼬드긴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아가씨가 홍기가 찬 것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 결혼 늦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 되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이 좀 지나치게 닥달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본인이 먼저 나간다고 한 거지 저희가 부추긴 적 없어요. 게다가 독립자금으로 1,000만 원이나 해줬는데 본인한테는 얼마나 이득이에요. 계속 어머님이 아가씨 독립하는 거 원치 않으시면 지금 계약금만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 돈 돌려주세요. 도대체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훈수질이야? 이러다가 내 딸이랑 내 부모 노릇까지 다 할 기세다 너? 어? 어머님, 저는 아가씨 도와준 것밖에 없어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이 아가씨 독립 못하게 막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내 말이라고는 귓등으로도 안 들으니까 너한테 말하는 거 아니냐? 내가 진짜 자식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 그럼 어머니도 포기하고 보내주세요. 이제 그 나이면 독립할 때 됐죠. 결혼을 하든 혼자 나가서 살든 독립하는 건 똑같은 건데 왜 그렇게 성하세요? 저 지금 일해야 해서요. 전화 먼저 끊겠습니다. 딸의 독립을 제 책임으로 몰아넣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화가 나서 저는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도 어머님은 한참 저한테 뭐라고 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맞대응을 해주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딸의 독립이 끝까지 저의 책임이라고 물고 늘어지던 시어머니는 점점 저에게 어이없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게다가 이런 식으로 몇 번 도와주고 나니 신우도 덩달아 습관이 들었는지 이번에는 둘이 같이 와서 제 돈을 야금야금 뺏어가려고 하는 거 있죠. 갑자기 오피스텔에서 보증금을 5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했다며 신우는 그걸 저한테 달라고 요구했고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합세해 시아버지가 요즘 생활비를 잘 안 준다면서 따로 매달 50만 원씩 보내라는 거 있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둘이 쌍으로 요구를 하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둘 다 그 입을 꿰매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전부 다 거절을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도 화를 막 내더라고요. 또 그랬단 말이야? 이거 이제 안 되겠네. 우리도 할 만큼 했어. 이렇게 아들내외가 바등바등 살고 있는 거 알면 도와주진 못할 망정. 무슨 애도 아니고. 당신한테 미안하다. 앞으로 또다시 돈 요구하면 다 차단해버려. 나도 아버지한테 말씀드려 볼게. 아마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면 가만 놔두지 않을걸?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더욱 냉정해지기로 했습니다. 남편 말처럼 연락이 오면 니네들이 알아서 하세요. 라는 말투로 대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신우는 제가 그 5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더니 완전히 삐져서는 그동안 저한테 하던 연락도 아예 하지 않고 가족 모임이나 행사 때 만나도 아는 척도 안 하는 거 있죠. 나이만 30이지 생각하는 거는 아주 유치원생들보다 못한 쫌생이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어머니 생신 때 갖고 싶은 거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용돈을 보내주기 싫으면 오래된 TV나 좀 바꿔달라고 하시기에 괜찮은 걸로 해드렸는데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금팔찌를 해달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전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도와줘도 고마움은커녕 그걸 이용해 먹으려는 기생충 같은 인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둘의 양심 없는 태도에 저는 화가 나서 한동안 저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연락 일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전화가 왔지만 전화를 돌려버리거나 받았다가 바로 꺼버렸어요. 왜 그랬냐고요? 니네 전화는 받기 싫다는 안목의 표현이었죠. 그리고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우리 첫째와 둘째 태어났을 때 기저귀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사줬다면 이렇게까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첫째나 둘째한테 용돈도 한번 제대로 준 적이 없었고 아기 용품이나 선물 같은 것들도 뭐 하나 이렇다 하는 걸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로 서운한 마음을 가졌다거나 우리한테 못한다고 해서 나도 딱 그만큼만 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걸 싫어하는 독립적인 성격이라 모든 걸 남편과 저의 손 안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동안 제가 도와준 건 생각하지도 않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않아 삐져서는 애 같은 모습만 보이니 정말 진절머리가 나더군요. 그나마 시아버지는 가끔 전화하셔서 남편에게 모든 얘기를 들었는지 그동안 미안했다며 한 번만 더 네 시애미랑 신우가 돈 요구하거나 괴롭히면 바로 전화를 달라고 하더군요. 바로 달려오신다고 하면서 말이죠. 어떻게 저런 시아버지 옆에 시모라는 사람과 시누이가 있는지 딱 봐도 남편은 시아버지를 닮고 신우는 시어머니 닮은 꼴이었어요. 어쩜 못난 사람은 못난 것만 닮는다더니 딱 그 꼴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가 앞으로 방패막이가 되어준다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린 한동안 서로 왕래 없이 냉정기를 갔다가 제가 몸살이 심하게 걸려 아프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전부터 몸이 으슬으슬 춥더니 아주 호되게 감기 몸살이 와버렸죠. 어쩔 수 없이 샌드위치 가게까지 며칠 접고는 집에 틀어박혀서 있는데 애가 둘이나 있으니 집에서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남편도 본인 집에다가 이야기를 해보자고 해서 큰맘 먹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몸살이 좀 심하게 와서요. 혹시 저희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너는 남들 다 하는 금팔찌 사달란 소리 아주 그냥 칼같이 연락을 끊더니만 아쉬운 소리 할 때 되니까 전화를 하니? 됐다. 내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시애미 무시하는 며느리 말을 왜 들어야 하는데? 시애미랑 신우한테 안 쓰고 아낀 돈으로 도우미 구해다 써라. 나는 돈 없고 힘 없어서 애들 봐줄 여력도 없으니. 시어머니는 눈물이 날 만큼 서운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더니 그 뒤로 전화를 확 끊어버리던 거 있죠. 정말 황당하더군요. 남의 새끼 손주들도 아니고 지 손주들인데도 불구하고 금팔찌 안 사줬다고 도우미 구하라니요. 그게 시애미가 할 소리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이 집에 시집 와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나 싶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남편한테 해버리면 불같은 성격의 남편은 그대로 시댁으로 달려가서 한바탕 할 것 같아 저만 알고는 끝내버렸어요. 그 전에 이미 남편이 시댁에 화를 많이 냈었고 그때마다 온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내던져버릴 기세의 모습을 몇 번 보였기 때문에 이번도 그럴까 싶어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노력이 무색해지게 얼마 안 돼 남편이 아닌 제가 불같은 화를 내게 되는 상황이 닥치게 되었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말하던 날에 바로 며칠 뒤가 신우의 생일이 있던 때였는데요. 저는 그날 그렇게 시어머니와 한바탕 하고 나서 마음의 병까지 얻어 더 몸이 나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평소보다도 일을 일찍 마치고 집에 들어와 애도 봐주고 저도 간호하고 있었는데 밤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갑자기 신우와 시모가 저희 집에 들이닥치는 거 있죠? 분명 몸살 때문에 몸이 힘들다고 애까지 맡길 수 없냐고 어렵게 말한 저에게 심한 냉대를 한 걸 까먹은 건지 아니면 그날과 이어지는 갈굼을 행하러 온 건지 어디서 1차로 술을 거하게 마시고 왔는지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시누이의 생일상을 차리라고 난리가 아니더군요. 분명 이들은 술 한잔 하다가 제 얘기가 나와서 골탕 먹이려고 쳐들어왔을 겁니다. 얘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아주 그냥 이번에 얘 31살 먹은 기념으로 특별하게 생일 보내야겠다면서 하도 성화를 부려대서 데리고 왔다.
얘 생일상 좀 얼른 차려봐. 케이크까지 지 손으로 사와서 어찌나 성한지. 이참에 며느리 음식 맛 좀 봐보자꾸나. 그리고 이것 받아라. 술이다. 이거 시원하게 냉장고에 좀 넣어놓고. 네? 어머니, 지금 시간이 몇인 줄 아세요? 12시예요, 12시. 지금 애들 한참 잘 시간인 거 모르세요? 아유, 내가 말했잖아. 오늘 우리 딸 생일이라고 생일 파티를 오빠 집에서 하고 싶다는데 그럼 어쩌니? 넌 그것도 못 해줘? 그래요, 언니. 나 이번에 31살 생일인데 생일상 좀 차려봐요. 없으면 배달 음식이라도 시키면 되지. 왜 그렇게 죽상을 하고 그래요? 아, 아가씨, 어머님, 제발 생각을 하고 행동하세요.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에요. 미리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께는 제가 그저께 전화해서 아프다고 애들 봐달라고 했던 걸 아주 가볍게 무시하셨으면서 아가씨 생일상을 차리라고요? 도대체 왜 그렇게 저를 막대하세요? 제가 어머님이랑 아가씨 종이에요? 하녀냐고요? 아이고,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힘이 남아도는구만 뭘. 너는 운동선수나 했던 애가 뭘 그렇게 한 번 아픈 걸 가지고 애까지 봐달라고 요란을 떨어? 그렇게 골골대가지고 어디다가 써먹니? 그러게요, 언니도 참. 언니 아프다고 엄마한테 애들 봐달라고 했어요? 양심도 없어라. 언니는 우리 엄마한테 용돈을 보내주길 해요. 뭘 하길 해요? 매달 용돈 조금 보내달라고 했던 것도 무시했으면서 너무했다 진짜. 그것뿐인 줄 아니? 내 친구는 걔네 아들이 순금을 사다 바쳤다길래 부러워서 나도 사달라고 했었는데 그것까지 매몰차게 거절했던 애야 얘가. 어머 어머 너무했네 너무했어. 언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언니와 오빠는 가게도 2개씩이나 운영하면서 돈 아껴서 뭐해요? 나보고는 맨날 저축하라고 난리. 돈은 쓰라고 있는 거지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만 두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둘의 어이없는 대화를 들으면서 저와 남편은 황당한 표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화가 나서 이미 얼굴이 벌개져 있었고 저는 더 일이 커지기 전에 빨리 쉬고 싶어 그냥 그들을 나가게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제 할 말 다 하셨어요? 저 진짜 골이 울리거든요. 2분 얼굴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계치 넘어섰으니까 제발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어머나 언니 말하는 것 좀 봐. 지금 그거 나랑 우리 엄마한테 하는 소리예요? 진짜 싸가지 없다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너만큼 싸가지가 없을까요? 제발 닥치고 좀 꺼지라고. 아가씨라고 봐주고 봐주니까 내가 만만하지? 니네 엄마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 제발. 저는 가뜩이나 아파서 힘이 없는데 더 저를 열받게 하는 신우의 말에 이성을 잃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열이 받은 신우가 제 머리채를 잡아버리는 거 있죠? 야, 말 다 했어? 꺼지라니? 닥치라니? 내가 언제 봐달랬어? 봐달랬냐고? 지가 알아서 기어놓고는 왜 나한테 난리야? 신우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말리러 왔지만 그 전에 시모가 같이 와서는 제 머리채를 또 한 번 잡아버렸어요. 저는 이 여자들이 제 머리채를 잡는 걸 보면서 더는 봐줄 수가 없어 시모와 신우의 머리채를 확 같이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세게 잡아당기면서 거실을 끌고 다녔어요. 아, 야! 이거 안 놔? 어디서 이 시애미 머리채를 잡어? 시어머니 같아야 말이지. 나도 남의 집 귀한 딸이야. 당신 종 아니라고. 아주 그동안 참아주니까 만만히로 보여서 이러지? 나도 이제 더 이상은 가만 안 있어. 속수무책으로 소시적 유도 선수 출신인 저의 힘에 끌려다니던 이 둘은 아프다며 놔달라고 살살 기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사람이 이성을 잃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니까 전에 없던 힘까지 생기더라고요. 결국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남편이 와서 저를 제지했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진 채로 이 둘은 울면서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무슨 상도덕 없는 경우냐? 하늘이 노할 상황이 나한테 왔네 그려. 내 머리카락 책임져. 너 내가 고소할 거야. 운동선수가 민간인한테 힘쓰면 그거 살인 혐의인 거 알지? 너 두고 봐. 저는 한참 힘을 써버려 거의 탈진한 상태로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그 앞에 둘이 엎어져 앉아 한마디씩 하는 걸 보며 이번에는 우리 남편이 나섰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가 크게 일었던 남편은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해버리더라고요. 선영이 너 고소하기만 해. 가만 안 둬 내가? 그리고 어머니도 제 집사람 자꾸 괴롭히고 선영이랑 합세해서 돈 뜯어내려고 하면 저 이제 다시는 두 사람 안 봐요. 어디 아들 잃고 오빠 잃고 싶으면 그렇게 해봐요들. 나 한다면 하는 놈인 거 알지?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호적에서 빼달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꼴 보고 싶으면 어디 더 해봐요. 그리고 여기에서 안 끝나? 내 체육관 잃고 내 인생 잃는 한이 있어도 어머니랑 선영이 너 가만 안 둘 거니까. 두 사람 인생까지 끝나고 싶지 않으면 여기에서 더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남편의 엄포에 이 둘은 아무 소리 못하고 징징거리던 소리까지도 딱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나가라는 남편의 말에 곧장 나가버렸죠. 남편은 한바탕 큰일을 치른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자기가 못난 사람이라서 그렇게 되었다며 힘이 다 빠져 멍하니 앉아있는 저를 안아 올려서 침대에 눕혀주고는 그대로 쉬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힘들게 보내고 난 뒤 저는 당분간은 신우와 시모를 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시부한테 이야기를 했었는지 저희 시아버지한테도 한참을 혼난 것 같더라고요. 아주 시댁이 발칵 뒤집혔다고 했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아버지가 크게 노하셔서 집안 화분이고 뭐고 다 던지며 화를 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시모 옷들을 전부 밖에다 버려버리셨대요. 동네 창피하다며 앞으로 어디 밖에 나가서 사고치지 말고 집구석에만 있으라고 말이죠. 그러자 시모가 깜짝 놀라 그때부터 현실이 느껴졌는지 꼬리를 살살 내리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신우도 마찬가지로 따로 사니까 사고만 치고 다닌다면서 그 다음 날 오피스텔로 가서 신우의 짐을 전부 싣고 와서 부동산에 내놓으셨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시아버지의 강단 있는 행동에 저는 결국 사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언니, 그동안 제가 철없이 굴어서 죄송했어요. 언니가 워낙 잘해주니까 좋은 사람일수록 더 소중하게 대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애미야. 나도 미안했다. 우리 딸이랑은 다르게 너는 어릴 때 시집 와놓고도 의젓하게 잘해주는 게 나도 의지가 많이 돼서 그랬어. 앞으로는 조심하마. 네, 미안했다. 아가, 그동안 고생 많았어. 시애비가 돼가지고 며느리 힘든 거 생각도 못하고 그냥 있었다. 부디 용서해다오. 이 세 분의 사과를 들으면서 저는 그간 했던 모든 마음고생들이 다 눈 녹듯 없어지는 듯 했습니다. 정말 서운하고 힘들었었거든요. 그렇게 모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난 뒤 저희 시댁의 모습은 180도 달라졌어요. 시모와 신우는 이제 저한테 찍소리도 못하면서 지냈어요. 저한테 조금만 뭐라고 하는 기미가 보이면 저희 시부와 남편이 눈에 불을 켜며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유도로 다져진 몸인 줄 아는지 더 이상은 함부로 하지 못해요. 지금은 저희 시댁에서 제가 대빵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한번 호되게 머리채를 잡고 나니까 제 힘과 기에 제대로 눌렸는지 이 둘은 더더욱 저한테 잘하고 있답니다. 물론 저도 며느리로서 또 새언니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우이에게 보증금 도와준 1,000만 원도 되돌려 받을 수 있었고 시아버지가
신우 중고차 사준 돈 500만 원, 정신적인 피해 용돈 500만 원 주셔서 500만 원 더 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무리 봐도 우리 시아버지는 정말 현명하시고 좋은 분 같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한바탕 큰 사건이 벌어지고 저희는 전과는 달리 더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죠. 참 우습죠. 사람이라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동안도 호락호락하게 해준 건 아니었지만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니 이렇게 바뀐다는 게 좀 허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는 전과 달리 살만 난답니다. 젊음은 한때지만 철없음은 영원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 신우와 시모는 영원히 철이 들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요즘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니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여전히 재벌은 남 못 주고 의도치 않게 가끔 저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건 전부 제 안에서 수용이 가능한 선이라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괴롭히는 지인들이 있다면 그들이 빨리 정신 차리고 나이값 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모두가 화평하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웃기고도 행복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